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짤방이라고 하죠. 진짜 지구를 부셔버릴 거야. 아파트 뽑아버려야 돼. 전봇대 뽑아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십니다. 축제 때 너무너무 귀여운 걸그룹이 왔는데 남학생들이 본관을 뽀개버리겠다. 제가 본관에 있거든요. 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지구를 뽀개겠다고 하는 거는 거대 악당들이나 하는 무시무시한 표현.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걸 보면 지구를 부시고 싶을까요? 논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요. Diamorphous Expression of Positive Emotion. 다이몰포스는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형적인,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이몰포스는 결국은 청개구리 같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정서를 느꼈는데 기분이 좋아졌는데 그거를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정반대의 언행으로 나타내는 거죠. 부제가 이렇게 돼 있죠. Displays of both care and aggression in response to cute stimuli. Cute, 귀여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care, 잘 돌봐주고 싶은, 그리고 aggression, 공격하는, 이 두 개의 전혀 상반된 표현이나 반응이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cute라는 말을 들으면 꼭 언급을 해야 되는 연구자들입니다. 오리아나 아라곤 교수죠. 꽤 오랜 시간 동안 cute, 귀여운 것을 보고 사람들이 왜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걸로 유명합니다. 정말 귀여운 거, 정말 즐거운 거, 이렇게 너무너무 귀엽거나 너무 좋아서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완전히 휘감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의외로 평상심을 되찾고 싶은 욕구라는 걸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여움의 반대, 거친 행동, 기쁨의 반대, 슬플 때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모든 인간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압도적으로 행복하고 기쁠까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이거 이상 큰 즐거움 가지기 어렵죠. 보는 우리들도 그렇게 기쁜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큰 슬픔이 일어난 것처럼 대성통곡을 하는 경우도 있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합니다. 호메오스테시스. 평형 상태인 거죠. 신체든 마음이든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합니다.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너무 배가 부르지도 않고 너무 배가 고프지도 않은, 딱 적당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지점들이 있죠. 균형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특히 이런 평상심에 대한 욕구는 한국 사람들한테 더 강한 걸로 나타납니다. 항상 균형을 맞추고 싶은 경향성이 동양 문화, 특히 한국에서는 강하죠. 그래서 외국 언론들은 금메달을 따면 한결같이 그렇게 우는 한국 선수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약간 의외다, 왜 저렇게 울까 얘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호메오스테시스를 추구하는 우리 인간은 긍정적 감정이든 부정적 감정이든 하나를 크게 느끼면 정반대의 행동이나 말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반대의 행동이나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목에 나왔던 그 다이몰포스 익스프레션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상황 30개를 두고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나는 누군가를 보고 너무 기뻐서 울어본 적이 있다. 나는 너무 신이 나면 소리를 질러본 적이 있다. 저도 있습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갑자기 생각하지 않으면 휴가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지휘관이 김중희, 자네 아주 부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휴가 일주일 동안 보내주마. 이게 저도 모르게 회의 때 나온 거예요. 회의 때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받았으면 아! 라고 했겠죠. 그런데 소리를 제외하고 보면 누가 봐도 격분한 표정이에요. 이거니까요. 화를 참는 표정인데 오히려 저는 기쁜 마음에 소리를 와 하고 지르는 그런 행동을 취했고 오히려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다 티는 났지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울어보거나 소리를 지르는 거 사실은 슬프거나 화가 날 때 하는 행동인데 해본 적 많으실 거예요. 또 이런 경우 있죠. 너무 화가 나니까 웃음이 나와. 저도 많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첫째 딸이 30점짜리 수학시험 점수를 받아오더니 진짜 웃음이 나더라고요. 여기다 대고 30점에 그렇게 만족스러우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데 이렇게 웃을 때가 있어요. 몇 해 전에 9회 말에 구원 투수로 나왔던 어떤 투수가 자기의 실투로 인해서 상대팀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고 이기던 팀이 완전히 경기를 지는 걸로 끝내고 나오는 그런 처참한 순간에 마운드에서 내려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고 웃어서 당신은 당신 때문에 경기를 졌는데 웃음이 나오느냐, 팬들에게 엄청난 지탄을 받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 선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처참한 순간에 사실 웃음이 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꽤 많거든요. 자, 이렇게 부정적 감정이 들었을 때 오히려 긍정적 표현을 하고, 굉장히 긍정적 감정이 들었을 때 오히려 부정적 표현을 하는, 그게 왜 이상하지 않은 거고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이 논문에 보시면 어펜딕스, 소위 말하는 부록 혹은 보충 자료가 있습니다. 보충 자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나와요. 바로 많은 언어권에서 귀여운 자극과 공격적인 표현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어입니다. Gemas.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네시아어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디마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야 임마 뭐 이런 거 같다. 그치? 근데 뜻은 뭔가가 너무 귀여워서 폭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쪽 표현에서는 귀여우니까 깨물어주고 싶다, 막 한 대 꼬집고 싶다 이렇게 아주 귀여운 걸 본 뜻인데 다른 나라 언어로 들으면 폭력적일 수도 있네. 자, 그러면 내친 김에 좀 더 몇 나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어. Mignon à croquer. 이런 표현이랍니다. 참, 너무 귀여워서 냠냠 먹고 싶대요. 이거는 아나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귀엽다. 그래서 한 입 깨물고 싶다. 체코어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ouchalovat. 야, 이거 정말 공포 영화인데요. 너무 귀여워서 짜버리고 싶다. 스퀴즈. 네. 유럽에서는요, 짠다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한대요. 이탈리아어로는 어떻게 될까요? Da strapazzare. 야, 이놈의 새끼야. 뭐 이런 뜻이네. 진짜 이탈리아는 확실히 뭔가 이게 또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짜버리고 싶다. 자, 그렇다면 베트남어. Hiệu quả chỉ muốn cắn cấu một cái. 치고받고 뽀갤 거야? 뭐 이런 뜻인가요? 오,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거리가 먼 유럽으로 가면 짜낸다 표현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좀 더 가까운 베트남에 오니까 확실히 꼬집다가 더 많습니다. 자, 우리는 귀여운 걸 보면 실제로 말이나 행동이 좀 과격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귀여운 걸 보고 깨물어주고 싶다, 짜내고 싶다 이런 표현을 모든 나라에서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뇌는 귀여움에 대해서 이렇게 다소 공격적으로 반응하는가? 압도적으로 귀여움. 여기서 압도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정말 크게 즐겁거나 귀여운 것들이 있죠.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네. 자, 한번 좀 떠올려 보시죠. 최근 1년 동안 너무너무 귀여웠던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가 있었냐? 팬데믹을 거치면서 오랜만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정리하다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 제 딸의 2살 때 사진을 봤을 때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너무. 물론 그 귀여움은 30초를 가지 못하고 곧이어 들어온 지금 중학교 2학년인 저희 태원이로 인해서 이제 산산조각 나고 나날 만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그 귀여웠던 여자아이가 갑자기 아빠한테 남자 목소리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춘기 딸을 둔 분들에게 팁. 굉장히 많은 경우에 딸이 자기를 그렇게 귀여워했고 자기를 너무너무 예뻐했던 아버지와의 심리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사춘기 하는 게 그거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빠, 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이렇게 예쁘고 귀여워하지 마세요. 이거 이상한 건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그때 너무 놀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딸이 아빠에게 사춘기에 들어가면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거친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서 들어오세요. 용돈 좀 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 어쨌든 저는 지난 1년 동안 제일 귀여웠던 게 저희 딸의 2살 때 사진이었죠. 그래서 이 연구진은 아기 사진을 보여줍니다. 자, 귀여우면 아기 사진이죠. 거의 300명 가까운 30대 전후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8장의 아기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또 연구진은 포토샵을 또 했어요. 포토샵까지 동원해서 귀여움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귀여워질까요? 유아적 특징이 강조되게 눈도 더 크게 하고요. 볼도 더 뻥뻥하게 하고요. 잠시나마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왜 해도 귀여워지지 않았을까요? 어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얼굴을 오히려 약간 어른스럽게 귀엽지 않도록 수정한 버전들도 있죠. 실험 참가자들은 굉장히 귀여운 아이들의 이미지를 보는 경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이미지를 보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얼마나 귀여운가, 귀엽지 않은가. 적혀있는 표현들은 이랬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아이가 귀엽다고 느낀다. 이 사진을 보니 아기를 안고 싶다. 이 사진을 보니 아이를 보호해주고 싶다. 자,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 아기 볼때기를 꼬집어 보고 싶다. 이 사진을 보니 아기를 그냥 물어 뜯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드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귀여운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 모든 표현들에 더 많은 점수를 줬다는 겁니다. 꼬집고 싶다, 깨물고 싶다 이런 공격적인 표현도 귀엽다라고 할수록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귀여운 건요? 꼬집기 싫어요, 깨물기도 싫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얼마나 귀엽냐라고 하는 반응에 높은 점수를 줄수록 다소 거칠거나 공격적인 그런 느낌에 대한 점수도 같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즉 이걸 연구자들은 상관이 높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가 작고 귀여운 것들을 보면요. 그것으로 인한 공격성도 작게 나옵니다. 아, 이렇게 작고 귀여운 걸 봐. 아유, 깨물어주고 싶다. 그런데 정말 크게 귀여운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뭔가요? 아이돌 그룹. 그 아이돌 그룹을 보면서 저희 아내, 저희 두 딸들은 정말 그런 말을 표현합니다. 우리 집을 부셔버린다. 우리 집을 아니 부실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 집을 부십니까? 실제로 이런 말을 하시죠. 전봇대를 뽑겠다. 지구를 부시겠다. 작은 귀여움을 만나면 작은 공격성, 큰 귀여움을 만나면 큰 공격성을 보이는 것도 우리 인간으로부터 볼 수 있는 재밌는 행동의 일종의 호환성이죠. 이렇게 정말 귀여운 걸 볼 때 오히려 약간의 폭력성이 올라가는 파괴적인 언행이 생기는 거, 이게 인간인 겁니다. 진화적으로 봤을 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바로 이 두 개가 동시에 떠야 내가 오히려 더 적절하게 우리 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막 태어나고 얼마 안 된 약한 아이를 보고 있을 때 귀엽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귀여운 것은 그러니까 보호해야죠. 우리 뇌에 귀엽다, 지키자,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공격에 대비하자.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보호해야 될 때 우리는 공격으로부터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즉응태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귀엽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 표현하는 것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이 귀여움은 바로 궁극적인 감성인 애정의 따뜻함이 합쳐진 거거든요. 찬사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걸 모르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귀엽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귀여워? 멋있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여학생이 저를 남자로 안 보는 줄 알고 되게 속상해갖고 그 여학생한테 왜? 오늘 밥 먹자고? 됐어. 이렇게 얘기했던 바보 같아요. 그 여학생이 저에게 호감이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것을 저는 바보같이 놓쳤던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멋있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죠. 멋있다라고 하는 것과 귀엽다라고 얘기하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온도감의 차이예요. 귀엽다라고 하는 건 따뜻한데 매력적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멋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당신한테 그렇게 느낄 거야 라고 하는 내가 느끼는 온도감이 없는 객관적인 매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서 멋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까? 바로 백화점에서 많이 들으십니다. 백화점에 가면 옷을 입었을 때 참 멋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죠. 참 귀여우세요 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 백화점에 계신 분들은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감정은 빼고 고객에 대한 객관적인 멋스러움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왜 귀여운 걸 보면 옆 사람을 치고 싶고 꼬집고 싶고 발을 동동 구를까요? 참으로 재미있게도 우리 인구는 하나의 커다란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나도 균형을 잡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하나의 작은 행성에서 무언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평형점을 찾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귀여운 걸 보면서도 약간의 공격성을 만들어내게 하는 균형추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How many of you have ever heard of BTS? And about 7 hands went up in the air. What do you know about Korea? No one knew anything about. Okay, well listen, before you leave, every single one of you will know who BTS is because they're about to be the most popular performance group in the history of the world. All the virus in the city of Seoul had blown out of Seoul, but everyone had a mask on. Who's gonna be the first person to take their mask off?
This is great. This is absurd. This is actually an example of educational insanity. The thing that Koreans don't really understand is that how Korea is seen in the rest of the world. You're really powerful. You are really powerful. So I am Professor Sam Richards. I teach sociology at Penn State University. I've been teaching a class, Race and Culture Society. This is BTS. There's a lot of people around the world think they're cool. This is the future. It's probably very likely to happen. I am aware that my videos are popular in Korea. I'm very honored for that, I have to say first off. So I have a really interesting relationship with Korea. It starts back when I was in my early 20s. When I was studying for my master's degree, and there was a graduate student in the program who I was studying with, and he and his wife invited me over for dinner. And so we had dinner and we started talking about Korean culture and different things. And I had already read a little bit about Korea, but first off, I fell in love with Korean food. Then I really got interested in just the way they were as people and the things they were saying about Korea. I think I would say that it's the first country that really captured my imagination as a place of intrigue and fascination. It seems so different than any place I had ever known. So then about 5 years ago, I didn't know what I was going to talk about in class one day, and I woke up to a story on the radio about BTS. I said, this would be a really interesting thing to talk to my students about. So that's when I walked into class that day. How many of you have ever heard of BTS? And about 7 hands went up in the air. And I said, okay, what do you know about Korea? And basically, no one knew anything about Korea except Korean students and Chinese students. I've been thinking about Korea for 30 years, and I will tell you that before you leave Penn State University, every single one of you will know who BTS is because they're about to be the most popular performance group in the history of the world, and by far and away more popular than the Beatles. And the Oscar goes to Jo Jung-yoon.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Park Chan-wook, the decision to leave. Now, mind you, what's happening with my students, I will tell you, I am absolutely fascinated by the degree to which Americans and students around the world, the ways in which people follow Korea, but they do it as individuals. You have like a BTS army, right? But people are fascinated by Korea because they just found Korea. It's not because they're part of a group where everybody is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or K-drama, or K-film, but it's because they discovered it somehow. And so I see this in my class with these random individuals who are really fascinated by K-culture and K-entertainment, but they don't know that other people are. It's like they're appreciating Korea on their own smartphone or in their own bedroom, and they don't really have a sense that there's this whole world of people interested in Korea. I think the thing that many Koreans don't really understand, is soft power. Soft power. People talk about soft power. In fact, the problem with soft power is that it's stated so much that it loses its power. It becomes becomes softer the more you say soft power. But the fact is, the soft power of Korea is only growing every single day. And I think the thing that Koreans don't really understand is that how Korea is seen in the rest of the world. First off, there's almost nothing negative about Korea. There's not negativity, we don't think of ignorance, we don't think of uneducated people. People see Korea, they think smart people, advanced technology, really people who are able to get things done. Some of it is maybe overstated in the eyes of some folks, but when people think about Korea, they think about it in a positive way, and that's soft power. So you have various K-dramas or film, or you have, K-pop bands, and they suddenly become popular around the world. People have the idea Korea is a cool place. Korea is an important place. Korea is a place that matters because many interesting things are coming out of Korea. And it doesn't matter that those interesting things might be a performance group, or might be a television show, or might be a film. It doesn't matter. What matters is that people see some kind of quality production
production that is coming out of this nation. And it's cool, and they like it, and they think it's good. And so therefore, Korea is a cool, good, and likable place. And therefore, Korea has power, because that means that when Koreans talk, people will listen. Almost always have somebody from that country in my class, which is what leads me to talk about the country, because I want to bring some student down to the front and we have a conversation and so on. But people respond in different ways. Some people don't really care if I talk about their country. They don't feel proud, or they're not really happy, or countries that have a unique quality, people will be happy that I'm actually paying attention to their country. Koreans are always happy across the board because they're proud of what Korea has done over the past 30, 40, and 50 years. They haven't seen it, but they know from their history and talking to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people feel a sense of pride. Korea is a nation that has bounded upon the world stage in a very powerful and significant way. And I think for Koreans to hear that is really valuable for people in Korea. So I think it's the success of Korea that leads to an interest in how other people interpret that success. I get an email from Korea almost every single day. I also, from time to time, get emails from people who say, you're not looking at the dark side, you're not looking at the negative things, you're only saying positive things, talking about lots of different points, but it seems like when you talk about Korea, you only talk about the positive thing. When are you going to say some negative things? To which I often respond, you rarely hear me talk about negative things of any country. My job as a teacher in this class is to get people to open their eyes to places they don't know about. If I start by only talking about poverty, the problem is that's what people remember. My job is to get people to want to go to a country, to want to read more about the country, to want to know more about the culture, to really want to open up to it. And so I drop little pieces that are negative here and there, but I don't focus on that. One day I put together this kind of list of the ways of being of people in the West and people in the East. And these differences of just ways of thinking, ways of expressing oneself, just the ways in which, in Korea, you elevate the individual self and the community self at the same time. And a couple of them have gone viral. In particular, one Korean woman, I talked about her life compared to an American woman. I said, hey, how's your intellect? Are you smart? Are you whatever? She said, I'm kind of. Then she goes on to say that she has like a 3.8 GPA and she's graduating Penn State in 2 years, which is, the whole class just exploded. She even told me later, she wrote and said she even got pushback here in Korea that maybe she shouldn't have even said that, even though I asked her, right? And I'm like, oh my God. Korea, you don't really put yourself out there too far or too forward, because that just becomes problematic in this kind of deeply ingrained communitarian way of being in Korea. In the West, especially in a place like the United States, expressions of self are how you are seen in very positive light. You elevate yourself. I want to be a leader. I want to own my own company. I want to do all these big, big things. And your parents would talk about it and everything would be great and you move it forward. It's a really complex thing then in the East to be an individual and to be a leader. Leadership only happens when you're willing to swim upstream. Leadership doesn't happen when you're with all the other fish swimming downstream. There are many different dimensions of leadership. One is being able to do that. You're trying to kind of move things with everybody, but also you've got to be able to step aside and swim in a different direction. And that's a very difficult thing to do in a place like Korea. So, my class at Penn State is really unique. If you watch my class and you notice, you will see that my students are not taking notes and they're not memorizing anything and they're not figuring out what they need to know for exams and quizzes. Because when I was a professor and I was teaching, I thought back to my undergraduate years and I thought, what do I remember from being a student? 5 years of undergraduate study, I remember one thing. All those notes that I took, all those exams I took, all of that for nothing. But then I thought, well, what did you get out of it? And I thought, I got inspiration. I had some professors that inspired me. Pick up a book on my own time and read. They inspired me by showing me and telling me that they didn't have the answers to things, but they were just still a student and they were learning and they were just trying to figure it out, and they were hoping that before they died, they would at least get an answer to a couple of life's deep, mysterious questions. And I thought, why don't I do that?
Why don't I start teaching like that? And so I tell my students, put your books away, you're not bringing books in class. And I say, all I want you to do is when I say something that you say, leads you to say, huh, never thought about that. I'd like to learn more about that. Or if I say something that makes you curious, Google it, find a web page, save it, and then go back to it later. If I can get them to actually want to take what I'm saying outside the classroom on their own time and do it, then I am a wild success as a professor. And that is how I came to teach in the way that I do. Most professors, most teachers have this idea that the way you teach is you open up people's brains, you pour information in, you let them sit with that, they spit it back on some kind of exam or a quiz or something, and then they move on with life. And then somehow they've been educated, but they have not been educated because the data show very clearly that people don't remember what it is. And I think here in Korea, it's called like brainwashing or something. You get done with an exam and you have to clear it out so you can start filling up your mind with things for the next exam. I mean, this is silly. What are you doing? This is absurd. This is actually an example of educational insanity. You're just responding to it. Why don't we see this in my class? I really can't tell you who the smartest person in my class is because I have no way of knowing that. I don't have a score at the end. Oh, this person scored 97.8 on the exam and this other person 97.7. Oh, so the 0.8 is smarter, and I can't do that. That's crazy. Crazy making, yeah. I've never met a single person who has a negative view of Korea, aside from a Korean. Korean scholars, Korean American scholars or European, French, or Italian scholars who study Korea have lots of negative things to say. So I'm talking about the average people in the population. I'm just talking about average, everyday people who really don't know very much. And I find that really fascinating. So don't forget, you're really powerful. You are really powerful. 최근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면서 그야말로 열풍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하나 있죠. 지난 2월 출시돼서 현재까지 1,500만 개가 넘게 팔렸다는 포켓몬빵 열풍. 새벽에 편의점 트럭을 쫓아가서 백화점 오픈런을 불사하게 할 정도로 편의점 물건 오픈런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포켓몬빵 스티커 모으기. 그런데 이렇게 열광하는 사람들 중에 성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린 시절 마음껏 못 해봤기 때문에 재력이 생겼을 때 마음껏 즐기는 거라. 너무 이해돼요. 사실 어린 시절 좋아했던 무언가를 성인이 돼서 좋아하고 그것에 많은 돈과 시간을 쓰는 건 비단 포켓몬 빵뿐만은 아니잖아요. 인형, 게임, 스티커, 기타 등등 요즘 이런 것에도 열광하죠. 어린 시절 좋아했던 무언가를 성인이 돼서도 열광하는 사람들. 요즘 키덜트라고 하죠. 하지만 그런 키덜트들을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키덜트 같은 취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지요? 우리에게 그런 취미가 꼭 필요한 이유 오늘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여러분 퍼펙트 센스라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영화 속에서 인류는 아주 이상한 현상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그 5개의 감각을 하나씩 차례대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잃어버리는 게 뭘까요? 바로 후각입니다. 그 다음은 미각, 그 다음은 청각, 그 다음은 시각, 그리고 그 마지막은 아마도 촉감일 것 같은데 4가지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인류의 마지막이 될 것인지 약간의 여운을 남기면서 영화는 끝을 맺게 되죠. 이 5가지의 감각 중에 어느 하나만 잃게 돼도 너무나도 힘들게 되는 건 분명할 텐데요. 전 인류의 오감이 순차적으로 사라진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괴로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오감이 사라지는 순서는 어떻게 정해진 걸까요? 그걸 알려면 우리가 사라졌을 때 가장 괴로운 감각이 무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촉감각이죠. 원초적으로 가장 중요한 감각이 촉감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후각, 영화 속에서는 가장 원초적인 1번을 빼놓고 2번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기능 순서대로 하나씩 사라지더군요. 그렇다면 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심리학자인 제가 보기에는 인간은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소유하는 건데 그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감각이 바로 촉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 사회로 가면서 가장 충족시키기 어려운 감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간접 경험의 창구가 정말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죠. 그런데 옛날보다 뭔가를 직접 만지고 경험하는 건 점점 더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를 하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이 디지털 사회로 변화하면서 일종의 반작용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키덜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마음껏 못 해봐서 그렇다라는 말로 근거를 찾으려고 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일까요? 사실 심리학적 연구는 아직 별로 없습니다. 어린 시절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연구자는 가설을 세우고 그걸 증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현상을 옆에서 지켜보고 세운 가설은 바로 이겁니다. 정상 범주 내에서 유난히 평균보다 더 그런 걸 모으는 걸 좋아하는 어떤 분이 있다면 시각이나 청각적인 충족은 이루어졌지만 피부, 즉 촉각적인 충족은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졌던 게 아닐까.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멋진 걸 많이 보고 좋은 걸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걸 경험해보는 기회는 적었던 게 아닐까.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시각과 청각적인 것도 잘 충족되지 않았죠. 그런데 TV가 보급되고 그 이후에 컴퓨터, 스마트폰 보급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시청각은 너무나도 잘 충족되고 있습니다. 멋진 곳에 가지 않아도 그걸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콘서트 장소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촉감각적인 부분은 여전히 잘 충족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의 현상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병적으로 과한 건 아닌데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만한 아이템에 열광한다고 그걸 또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있으시죠. 성인이 어린 시절 아이템으로 돌아가는 게 못마땅한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징이라는 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상징에도 돈을 쓰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행지에 가서 왜 기념품을 사올까요? 왜 비슷한 디자인의 옷인데 유명 회사의 로고가 박히면 거기에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나요? 상징, 심볼을 원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굿즈나 스티커 같은 걸 나의 상징으로 소비하는 것이 영장류라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그 상징을 통해서 마음이 흐뭇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흐뭇함이 뭐냐면 마음의 영토를 넓혀가는 겁니다. 내 만족의 크기를 넓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징으로 내가 즐기는 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닐까요? 때론 인형이 어른들의 생산적인 자기개발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핀란드 투르크 대학 인문학부에서 아주 재밌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헤어, 메이크업, 홍채색, 옷 등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브라이스 인형을 가지고 노는 어른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인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사한 거예요. 조사 결과 어른들이 인형으로 했던 일은 뭘까요? 인형놀이를 매개로 새로운 취미 생활에 입문하거나 이전에 없던 능력을 기르거나 심지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기도 했다는 겁니다. 인형에게 새로운 옷을 직접 만들어 입히다 보니 바느질 같은 수공예에 흥미가 생기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꾸민 인형을 소셜미디어로 타인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진이나 영상 촬영 기술을 습득한 적도 있습니다. 또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가 생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애들이나 가지고 노는 걸로 어른이 가지고 논다고 수군될 동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걸로 다양한 자기 개발의 목적까지도 달성한다는 겁니다. 이건 키덜트의 꽤 긍정적인 영역을 보여주는 실험이죠. 우리에게 스티커 모으기가 필요한 이유. 인간은 남들이 안 하는 일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번식과 생산만 하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것도 하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인간은 항상 무엇에 몰입하든 과반수 이상이 인정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 심지어 90% 이상의 주위 사람들이 그건 꼭 필요한 일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일들이 있죠.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는 일과 노동이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일과 노동을 쓸모없어,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일이나 노동 외에 어떤 행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와 완전히 동의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우리가 일이 재밌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남들이 모두 동의하지는 않지만 나한테 즐거운 일을 찾아서 거기서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젠 오히려 이게 상당히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취미들은 생산과 무관합니다.
인형을 모으거나 스티커를 모으는 건 역시 마찬가지죠. 다만 소수의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상하게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죠. 좀 더 많은 사람이 하는 취미는 혹은 대다수가 즐기는 그런 레저는 반드시 경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통해서 만족감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취미가 중요하다는 건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취미가 중요하다고 해서 단 한 가지의 취미만 가지고 있다.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됩니다. 저의 유일한 취미는요. 이렇게 말하는 건 취미가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취미가 딱 한 가지만 있다. 그걸 해야만 만족감을 얻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건 필연적으로 집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것에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야죠. 그거야말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취미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렴한, 가능한 돈 안 드는 다양한 취미를 즐겨라.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이렇게 저렴하고 다양한 취미들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그만큼 생산적인 활동에 지쳤을 때 피해갈 수 있는, 그리고 찾아갈 수 있는 안식처가 많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